그런 애들 안 잡힙니다. 보이스피싱 뭐 나만 뭐 죽으란 소리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제가 어떻게 해서 무죄를 받았는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은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사건이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무죄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은 그냥 당근마켓에 대해서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바인 줄 알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구했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뭐 총책 그리고 사기를 치는 이제 전화하는 그 콜센터 그런 애들 안 잡힙니다. 절대 안 잡혀요. 잡히는 사람은 돈을 직접 받는 전달책들 또는 돈을 이렇게 인출하는 뭐 인출책들 이런 사람만 잡혀요. 이런 사람만 노출이 되니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만 뭐 죽으란 소리는 이제 같은 조직이라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합법적인 알바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일당을 주고 고용한 다음에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요, 전달책들, 수거책들을 대부분 다 그냥 유죄 줍니다. 한 번에 뭐 일당 한 10만 원, 15만 원 아르바이트비를 받았고 실제로 수거한 돈은 막 몇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0만 원 알바 받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한 몇천만 원, 몇 억 원에 대한 책임을 다 지워가지고 그게 이제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거든요. 2년, 3년씩 감옥에 살게 해요. 근데 이분들 그럴 위기였던 건데 그래도 다른 그 수거책들과 다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눴던 카톡 대화, 본인이 속았던 과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이분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들과 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들은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 그리고 조선족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약간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일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고 주변에 많이들 보시기도 하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평생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분들은 소일거리 삼아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분도 딱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런 일을 한다는 거를 모르고 또는 속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조, 사법 그 경향은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을 굉장히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이런 분들한테 2년, 3년씩 그냥 형량을 때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재판으로 받아서는 무죄를 받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은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판사가 결론을 정하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헐리우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 배심원이라고 하죠. 배심원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하고 또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형량도 배심원들이 정하는 그런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죠. 이 배심원들로 선정되시는 분은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의 관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법과는 안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이제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법권도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리라는 기본적인 그 원칙 하에 국민들에게 직접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8년 정도에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변호사 측에서 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행히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판사님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재판을 거의 한 7회, 8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증거들을 정리를 하고 쟁점을 정리를 하고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님 사이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율을 거친 끝에 드디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8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7명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1명은 예비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 1명이 예비라는 거는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배심원들 8명도 누가 예비자인지 몰라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끼리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시작해서 최종적인 선고가 나는 거는 저녁 8시 정도였어요. 상당히 길게 하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검사, 판사님, 배심원들 모두 이렇게 좀 고생을 하십니다. 처음에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당신은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나오세요라고 우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편을 보내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작성하게 해요. 가족 중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는지, 범죄를 저질러서 뭐 재판이나 수사를 받았던 적은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이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보냅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그거를 답변을 하고 이날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50명이 이제 딱 앉아 계시죠. 다들 이렇게 번호표를 차고 계세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는 총 8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8명을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8분이 배심원석으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추첨만으로 8분을 다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을 기피하는 권리를 검사와 변호사한테 줍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추첨에 선정되신 이제 배심원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질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사가 2명을 기피를 하고 변호사가 2명을 기피를 하면은 4명의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을 다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피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또 기피가 몇 명이 되면 다시 그 기피된 결혼만큼 다시 추첨을 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이제 총 8명까지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주로 물어봤던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유죄의 증거로 보이는 거는 한 60% 정도 되고 아니다, 이거는 무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 보이는 증거는 한 40% 정도 되면 당신은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무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던졌고, 또 하나는 그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당했다라는 그 뭐 보도나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당신은 어떤 입장이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나도 뭐 속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 2가지를 주로 물어봤고, 당연히 뭐 어떤 게 저희한테 유리한 답변일지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런 위주로 저희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해 나가서 기피 절차를 마무리하고 8분의 배심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11시 정도 됐고 검사님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진술을 합니다. 검사님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저희는 마찬가지로 피고인 편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좀 다릅니다.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변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났더니 12시 반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을 가지고 오후 2시가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2명을 불렀어요. 피해자 중에 2명을 불렀는데 그 2분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판사님께서 각 100만 원씩 바로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죄의 증거들을 쭉 보여주면서 검사가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설명을 하죠.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검사님이 먼저 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이라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판사님도 물어봅니다. 이걸 보면은 당신은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몰랐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제 피고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미흡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라고 조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유도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그리고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검사님이 최종 의견을 얘기하실 때 저희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15만 원만 받았으면 됐고 이게 뭐 보이스피싱 돈이든 말든 난 몰라
이게 이제 검사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세 글자로 아 몰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심원들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저도 똑같이 세 글자로 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다. 이 사건은 속았다라는 거예요. 검사님은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선량하신 일반 국민이신 배심원들 입장이시라면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거짓말로 갈취한 돈이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피해 발생에 가담을 하겠느냐. 일단 15만 원 받자고. 그런 식으로 저는 배심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됐던 게 한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배심원들끼리 평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들 분들은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유죄인 것 같아. 나는 무죄인 것 같아. 그리고 증거들도 다시 한번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도 가지시고, 평의를 거치는 동안 이제 저희 변호사와 저희 의뢰인은 밖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일치가 되면 연락이 금방 옵니다. 평의가 금방 끝나요. 하지만 이게 이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사님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최대한 만장일치를 유도하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후에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법원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판결 선고는 판사님이 하세요. 판사님 처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유죄로 알고서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피고인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색이 됐죠. 유죄인가? 사색이 된 게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무죄를 선고하겠다. 판결의 구조가 보통 그렇거든요. 처음에 이런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무죄로 봐야 된다. 이런 구조예요. 판사님이 좀 처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 무죄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8명 중에 이제 한 분은 예비니까 빠지시고 7명만 그 의견을 표시를 하시는데요. 5분이 무죄, 2분이 유죄라고 판결을 하셨다라고 무죄를 받아서 너무 이제 뿌듯하고 2년 동안에 정말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상받는 기분도 들고, 의뢰인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의뢰인분들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도 보이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던 거죠. 그때 변호사로서 뿌듯하고 정말 일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고,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면은 그 50명 되는 분들한테 다 막 일일이 우편 보내야 되고, 설문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취합해야 되고, 아침에 9시 반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주관하는 거는 결국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입장에서도 좀 고되겠죠. 재판이 정말 1년에 막 수만 건, 수십만 건 아마 이렇게 열릴 텐데,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작년에 100건 조금 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있는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저의 경험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